네, 안녕하세요. 이번 6월 5일에 이제 시행된 제5회 동해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입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좀 지쳐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좀 정리를 잘 하셔서 모두에게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계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차례로 경유된 경우. 자, 여기까지 읽고 바로 이게 이제 통상공동소송이라고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차례로 경유된 경우, 혹은 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로 경유된 경우, 이런 표현이 나오면 통상공동소송이다. 이렇게 바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의 이 공유관계 소송은 이 통상공동소송인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필수 공동소송인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다입니다. 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이 고유필수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일부의 소취하 혹은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무효, 이렇게 이제 법리가 이어진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라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이제 해설 부분에 이제 판례 번호를 보시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 없이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서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건 이제 통상공동소송이 아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그래서 이 마 부분도 여기 이제 판례 번호를 보시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요 라 부분하고 마 부분 이 두 개의 사안은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보기 1번에 여기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 이 부분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진적 연대채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얘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떠올리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통상공동소송은 제가 이제 몇 번씩 말씀을 드렸죠. 통상공동소송, 즉 병합소송 중에 유일하게 여기 보시면 상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소송이 통상공동소송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주의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로 해서 이행여소가 제기되면 이때 이제 보시면 주의적 피고 이렇게 예비적 피고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를 해도 얘는 통상공동소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상공동소송으로 그대로 심판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의 효력은 여기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미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머지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 보기 2번을 보시면 이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원래 이제 입법 취지는 실체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제 규정이 되었지만 제정이 되었지만 우리 판례는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이제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자, 보기 3번을 보시면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이른바 합일 확정 소송이죠. 그래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그리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그리고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 이 세 친구는 합일 확정을 요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고, 그리고 추가 판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해 두실 것은 이제 최신 판례가 나왔죠.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한 경우에 이러한 위법은 물론 이제 위법한 정무 판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는 이제 소송 요건에 준해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자, 이 부분도 좀 같이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합일 확정을 요하는 소송이기는 하나, 우리 이제 70조랑 단서를 보시면 일부의 소취화 혹은 일부에 대한 소취화는 가능하죠. 자, 이 부분이 고유 필수 공동소송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혹은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소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가 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전부가 소송이 종료되지 않는다. 그것까지 아울러서 좀 같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을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상 화해 및 청구의 포기 인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래서 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소전 화해, 재판상 화해, 그쵸, 소송상 화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소전 화해는 이제 창설적 효력을 가지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하죠. 여기까지는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재소전 화해가 있는 경우에 그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종전의 다른 법률 관계, 자, 이 부분 밑줄을 치시고, 자, 이 부분까지 창설적 효력은 미치지 않죠. 왜냐하면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종전의 다른 법률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소멸된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자, 다음 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방이 화해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대방 당사자는 이를 주장하면서 화해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 화해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나 부분이 그리고 라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계속해서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보기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4번을 보시면, 자,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 밑줄 치시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인도한 매매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여기 이제 빨간색 밑줄 부분을 보시면 이 두 개의 청구는 양립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청구는 양립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건, 양립 불가능한 경우는 절대로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 병합 형태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양립 가능한 경우는 순서를 붙이게 되면 이를 우리는 부진정 예외적 병합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렇게 이제 순서를 붙이게 되면 이를 우리는 부진정 예외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두 개의 경우를 반드시 비교를 하시고, 자, 요것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위에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주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그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우리 이제 배웠지만 이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 그리고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지고, 이 정신적 손해는 다른 말로 위자료 청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이 세 개를 이른바 이제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적극적 손해 그리고 소극적 손해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적 손해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보죠. 이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이 소송물 즉 청구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동시에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의 병합이 되는 거고, 다만 이 청구의 병합은 어떤 병합이냐면 단순 병합이기는 해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대부분의 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순서를 붙였을 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단순 병합인 경우는 순서를 붙이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단순 병합 중에서도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관련성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순서를 붙이게 되면 우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단순 병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 사안처럼 관련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순서를 붙이게 되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단순 병합인데 앞부분에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지 않은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하여야 하고, 물론 이제 판결서가 송달 전에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뒷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이때 이제 패소 당사자가
판결서 송달 전에 그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안날로부터 항소 기간이 진행이 되느냐. 자,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은 형광펜 표시를 보시면 항소권 포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 기록이 있는 1심 법원에, 그렇죠? 소송 기록이 있는 동안 1심 법원에다가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1심 법원에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한 때 바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항소권 포기서는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다가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항소를 한 뒤에도 아직 소송 기록이 1심 법원에 있다면 그 1심 법원에다가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 1심 법원에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한 때 바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4번은 앞부분은 이제 소취 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소취 합의의 의사표시는 민법 109조에 따라서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게 만약에 소취하의 경우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 가능하냐?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소취하 합의는 우리 판례는 사법상 계약과 같이 보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 심표 앞부분까지는 옳은 부분이 되겠죠. 이제 뒷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심 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걸 우리는 이제 불상소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불상소 합의를 하게 되면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은 그대로 종료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그 불항소 합의를 해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4번도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기 2번을 보시면 항소권 포기는 항소를 하기 전에는 1심 법원에, 그렇죠? 자, 항소를 했다면 항소 법원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다가 서면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교해 드리자면 항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항소의 취하는 항소권 포기와 마찬가지로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다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옳지 않은 지문을 먼저 확인하고 보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을 보시면 일단 이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변론 종결 후에 그 토지, 노란색 부분이 계쟁물이 되겠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자, 먼저 이제 기억하실 건 요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자입니다. 그렇죠? 기판력이 미치는 자.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이제 포함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변론 종결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변론 종결 후에 소송물이 전개된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기판력이 미치지만 이렇게 우리 사안처럼 변론 종결 후에 계쟁물인 그 토지의 승계가 있는 경우는 다시 그 확정 판결에 기한 소송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인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인지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라면 변종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하지만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라면 변종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게 여기 소유권에 기해서 이 표현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 노란색 부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요 자체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변종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제 보기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해소를 제기를 하고 그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미소에 변종 후에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 물론 여기까지 보면 변종 후에 임대부동산의 계쟁물을 양수한 자이기 때문에
계쟁물 승계인이 되는 거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변경 후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계쟁물을 승계를 했더라도 이제 권리 의무 자체를 승계한 경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그건 임대인의 지위 전부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계쟁물 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변경 후에 승계인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 1번도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변경 후에 임대부동산인 계쟁물을 승계를 했고, 그 확정 판결의 기한소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이기 때문에 변경 후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주택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그 양수인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권리 의무 자체를 승계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소송물 승계처럼 같이 취급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경 후에 승계인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보기 1번도 밑에 해설 부분 보시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보기 1번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상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부분은 보기 3번이 되겠죠. 자,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 이 부분은 이제 함정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뒷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자,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그 변호사의 선임을 명했더라면 비록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경우는 소를 각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에 보기 3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 계속해서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제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지만, 이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의 승인에 관해서는 중요한 최신 판례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기 2번하고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하고 보기 1번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옳지 않은 지분인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은 그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서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두고 송달받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조문을 보면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의 경우는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어야 승인될 수 있는데,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기존의 판례는 계속 판시를 해왔는데, 여기 이제 보기 2번의 판례 본문을 보시면 최신 판례가 나왔죠. 근데 기존의 판례는 이 보충 송달에 의한 송달인 경우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번에 이제 최신 판례를 통해서 보충 송달에 의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시 이제 보기 1번으로 가보시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 재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그죠? 판결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 명하는 외국 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전보배상,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공서양속을 보면 전보배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하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그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이제 같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른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미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개별 법률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때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도 괜찮은 겁니다. 따라서 그 외국 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 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서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이 문구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기 3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을 그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 이제 내음절로 줄이면 공서양속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제 따질 때는 그 확정 재판을 한 시점이 아니고 여기 밑줄 친 것처럼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기 4번을 보시면 이 상호보정이라는 또 마지막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호보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반드시 그 당사국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조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느냐, 조약이 체결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승인한 사례가 꼭 있어야 하느냐, 이 승인한 사례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조약을 체결해 있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승인한 사례가 있을 필요도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재판에 대해서 실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약, 이렇게 이제 승인한 사례, 기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정도만 여러분들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기 9번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이제 소송상 상계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지 않은 지문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지문 먼저 확인하고 옳은 지문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 부분. 자,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한 다음에 그 소송 계속 중에 자동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대한 소송을 반소 혹은 별소로 제기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허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중복소송 제도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중복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물끼리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상계항변은 소송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중복소송 금지 제도가 유추 적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반소로 제기하거나 혹은 별소로 제기하는 게 허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 보기 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의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그 수동채권이 동시이행 항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수동채권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행사된 그 채권일 경우에, 자,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배척했을 때 그 반대 채권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216조 2항을 보면 이 상계 항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상계 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수동 채권이 어떤 채권이어야 합니까? 원고가 청구한, 그렇죠, 소구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로서 구한 채권, 다시 말하면 수동 채권은 원고가 소를 통해서 구한 채권이어야 해요. 근데 여기 마부분은 그 수동 채권이 원고가 소로 구한 채권이 아니고 이제 피고가 동시행 항변으로 행사한 채권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옳은 지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가 상계항변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경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이 그 상계항변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했다면 그때는 처분권주의에 위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넓게 생각하면 이거는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옳지 않은 지문이 아니고 옳은 지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이 이제 다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제기된 소송의 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을 해서 1심 판결로 본안에 관한 부분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를 합니다. 근데 이후에 다시 이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가지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이제 노란색 부분이 중요하죠.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 부분하고 다 부분입니다. 상계항변에 대해서는 중복소송 금지 제도도 적용되지 않고 제소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꼭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상계항변은 중복소송 금지 제도, 그리고 다 부분 제소금지 원칙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소송물처럼 취급하는 게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기판력 부분이 되겠죠. 그 예외적으로 또 상계항변은 기판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그 수동 채권이 소구 채권인 경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부분 중복 소송, 다부분 제소 금지, 마부분 기판력 이 세 개를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오순환에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한 번도 이제 출제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기항변은 예비적 항변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원칙적으로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할 수가 없겠죠. 예비적 항변이니까. 자, 하지만 이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는 이때는 우리 판이 이제 실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소송상 상기항변과 관련해서 뭐 가부분 판례라든지 나부분 판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송상 상기항변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이제 별도로 조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 당사자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지문은 보기 3번입니다. 자, 권리주장 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고, 저기까지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그 소송에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가 단일 청구가 아니고 청구 병합이 되겠습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와 그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그 청구가 양립하지 않아도 괜찮냐? 우리 판례는 이때는 양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고의 본소 청구 모두와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양립 불가능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일부만 양립 불가능해도 우리 판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법리가 적용되는 게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었죠. 그 부분도 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보기 1번, 이건 옳은 지문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권리주장 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하고 그리고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이 양립 불가능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둘 다 이제 물권에 기한 소송이라면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양립 불가능하고, 하지만 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라면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기 1번처럼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취득시효 완성입니다. 가비어를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본소 청구를 했고, 이때 이제 병이 즉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되겠죠. 를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를 제기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둘 다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논리적으로 점유가 중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주장 참가가 적법하다고 한 사안입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이제 기출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챙기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도 아울러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은 보기 2번입니다. 자, 보기 2번을 본 다음에 보기 1번과 보기 4번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결 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왜냐하면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는 그렇죠. 송달받을 사람은 밑에 이제 보기 2번의 해설을 보시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위로로 가시면 부적법하지만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바로 이의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의권 상실로 인해서 그 하자의 혐의, 하자가 치유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임의 규정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반대로 이제 강행 규정인 경우는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 상소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소기간은 판결 정본의 송달과 연결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의권 상실로 인해서 그 하자가 치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 지문은 보기 2번이 되겠고, 다시 좀 보기 1번도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소송 계속 중에 수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죠. 수감이 되면 그때는 당사자의 종전 주소로 송달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 송달을 하는 겁니까? 교도소장에게 송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감이 되었음에도 법원이 판결 정본을 182조에 따라서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에다가 재판장의 명령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었을 때 그 송달이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기 1번의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종전의 주소로 그렇죠.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 우편에 의해서 발송 송달을 하게 되면 이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송 송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땐 효력이 없죠. 다만 다시 보기 1번을 보시면 발송 송달이 아니고 공시송달의 방법, 어떠한 공시송달입니까?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서 공시송달한 경우. 우리가 이제 수채 봤지만 이때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공시송달한 경우는 설사 그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경우는 발송송달이 아니고 공시송달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1번에 요 지문하고 해설 부분에 그렇죠. 요 판례하고 두 개. 그래서 이제 송달이냐, 공시송달이냐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그렇죠. 판례가 어떤 겁니까? 이때 만약에 법원에서 그 수감자가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종전 주소로 송달하면 그건 또 유효하냐? 그것도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그렇죠? 같이 이제 비교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소송 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제 중요한 표현은 동일한 수령 대행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위한 수령 대행인 그리고 피고를 위한 수령 대행인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동일한 수령 대행인이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의 소송 서류를 동시에 송달을 받을 수 없고 자, 그러한 보충 송달은 무효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 번호를 보시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질문은 보기 4번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 다시 말하면 1심은 A 청구가 기각이 된 거죠. 자, 원고 항소한 후에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청구가 주의적 청구가 되는 거고, 자, 항소심에서 원고가 다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합니다. 이때 이제 항소심 심리 결과 그 주의적 청구에 관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자, 다시 말하면 그렇죠? 주의적 청구를 기각한 경우, 우리 이제 예비적 병합 공부를 할 때 주의적 청구가 기각이 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은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X죠. 항소심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때 좀 더 나가서 공부를 좀 해보면 이때 만약 항소심이 주의적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건 재판 누락인가요? 아니죠. 판단 누락입니다. 그 재판 누락이 아니고 판단 누락이기 때문에 추가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고 뭘로 구제를 하는 겁니까? 판단 누락이기 때문에 상소로 구제를 하는 거죠. 그 정리해보면 청구의 병합에서 단순 병합은 일부 판결이나 재판 누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일부 판결이나 재판 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재판 누락처럼 보여도 요 사안처럼 판단 누락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옳지 않은 질문인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건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그 사회행위인 건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설정된 건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 경매 절차상 매각으로 인해서 말소된 경우, 보통 이제 이 경우는 이 건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면 청구 목적이 실현이 되어서 소액이 없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경우는 소액이 있습니다.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말소된 경우에 그 채권자는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사회행위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면 소의 이익이 없지만 이 경우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 3번을 보시면 이 보기 3번 판례가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으로 나온 판례입니다. 그 판례도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채무자가 사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기에서 일반 채권자의 우선에서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말미암아서 해를 입게 된 채권자는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사행위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거 조금 이제 그림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상황이 되겠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습니다. 그 채무자가 그 자기 소유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근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채권자, 제3채무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수익자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그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채무자가 수익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3채무자 아니고 수익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는데 그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수익자가 근저당권 실행경매, 담보권 실행경매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임의경매를 통해서 경매가 종료가 되고 근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이 임의경매를 통해서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그 경매 대금에 대해서 이 수익자, 즉 근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거죠. 근데 이 근저당권자는 사행위를 통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매 대금을 우선 변제받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는 이렇게 사행위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액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조금 예외적인 판례니까 여러분도 조금 주의를 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2번을 보시면 보기 2번도 밑에 해설 부분에 판례 번호를 보시면 최신 판례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2번을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유일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형광 표시를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표현과 요약자라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면 그냥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비교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그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서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푸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4번을 보시기 전에 제가 아까 하나 이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문제 13번에 그렇죠? 요 보기 3번하고 그렇죠?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면 우리 이제 W 교재에 56페이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W 교재 56페이지를 보시면 그 56페이지 25번 지문을 보시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락, 여기 좀 전에 보셨던 이제 경매가 되겠죠. 그렇죠? 임의경매. 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는 왜냐하면 그렇죠?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임의경매를 통해서 이미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청구 목적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소액이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56페이지에 지문 25번의 경우는 소를 각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기 3번하고 밑에 이제 비교에다가 56페이지 문제 25번 비교 이렇게 이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
이 채권자 취소 소송으로 건재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했고, 그렇죠? 그 소송 도중에 경매를 통해서 건재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56페이지에 보기 25번을 보면 약간 유사하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 수익자가 건재당권을 설정을 받은 게 사행임에 의해서 설정을 받은 거고, 따라서 이 경우에 만약에 수익자가 임의경매를 통해서 경매 대금을 변제를 받게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당하겠죠. 이 경우는 여전히 건재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 소송을 계속 그렇죠? 유지를 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보기 3번하고 우리 W교재 56페이지 25번 지문하고를 조금 비교를 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정답 지문은 보기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 2번을 보시면 이제 본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서 종료된 때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몇 번씩 계속 이제 자주 출제가 된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하된 경우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할 수 있지만, 각하된 경우는 이제 피고의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반소를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취하냐, 이렇게 이제 밑에 해설 부분을 보시면 취하인지 이렇게 각하인지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선정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옳은 지문은 보기 1번이고 옳지 않은 지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선정 당사자는 공동이해 관계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공동이해 관계는 주요한 공격 방법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기 2번처럼 우리 소송법 65조 제2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때는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같이 하지 않죠. 그때 이제 중요한 문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광 표시가 된 같은 종류 혹은 동종, 이런 말이 들어가면 65조 제2문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부분 가시면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종류 혹은 동종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65조 제2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선정 당사자 선정이 허용이 되었다고 본 그 사안이 보기 1번이죠. 보기 1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었으니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차인들이 A를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선정 당사자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동종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다음 이제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의 선정 당사자가 피고와 선정자들 모두를 위해서 돈을 받는 대신에 서로 취하를 하고 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즉 다시 말하면 선정자들의 별도의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이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그 합의 효력이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 판례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판례하고 비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되는 판례는 이렇게 변호사 보수 약정이죠.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때는 선정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고와 선정자들 모두를 위해서 돈을 받는 대신, 이 경우는 돈이 들어오는 경우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보수 약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선정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비교하시면 웬만해서는 틀릴 일이 없겠죠. 자, 계속해서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자가 선정을 철회를 하고 그 철회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면 선정 당사자는 그 자격을 상실하죠.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선정 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에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 이 경우도 선정 당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이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절차의 수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질문인 이제 보기 3번을 본 다음에 이제 보기 4번을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산 선고 전에 그 채무자가 그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를 했고, 자,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그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우리 이제 소송 절차의 중단과 수개는 그 중단 사유가 언제 발생해야 됩니까? 소송 계속 중, 다시 말하면 소장 부분이 송달된 후에 중단 사유가 발생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장 부분이 아직 송달되기 전이라면 소송 계속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설사 중단 사유처럼 보여도 수개 신청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기 4번도 한번 챙기시면 되는데, 자, 선정 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를 취하를 해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우리 이제 조금 전에 15번에 보기 4번에서도 보셨지만 선정 당사자가 그 본인에 대한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선정 당사자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고, 여기 이제 16번의 보기 4번처럼 선정 당사자가 자기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를 취하는 경우도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죠. 따라서 이 경우도 당연히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이제 소송 계속 중에 이렇게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소송 절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수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그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판결은 아닙니까? 무효인 판결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법하지만 무효인 판결이 된다. 그래서 이 사안은 여러분들은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절차 중단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단해서 수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위법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계속해서 문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이 정답 지문이 되겠죠. 자, 민법 30조에 의하면 2명 이상이 이제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에 증명 책임이 전환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동시에 사망했다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본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기 1번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 뒷부분, 즉 동시에 사망한 것을 했다는 것을 이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본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암기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제가 색깔을 같이 했죠.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면 되고, 혹은 동시에 사망한 부분, 즉 다시 말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을 깨뜨리는 것을 다시 말하면 다른 시각, 그렇죠? 이 시에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깨뜨리는 것은 본증인데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 얘는 반증. 이렇게 그렇죠? 위자하고 반자를 이렇게 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본증이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3번이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느냐? 아니죠. 자, 보기 3번의 해설을 보시면 기일의 지정이나 기일의 변경, 기일의 속행은 재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보시면 당사자가 아직 증거 신청한 게 부족했기 때문에 더 증거를 신청할 테니 이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기를 열어주세요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변론을 종결을 했더라도 당사자는 뭘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항고로서 불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계속해서 문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은 보기 1번이고 보기 1번도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표심 판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행정사건은 그 항소심 관할은 무조건 고등법원 전속 관할입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보기 1번을 보시면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그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고 그때 이제 단독 판사가 설사 1심 판결을 선고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오해하시면 안 되죠. 단독 판사가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이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사건의 항소심 사건은 어디에 전속 관할입니까? 고등법원 전속 관할이죠. 따라서 그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전속 관할이다. 이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지문 좀 살펴보면 자, 보기 2번 상위 취소해소를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의무이행지는 그 취소로 인해서 형성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죠. 어떤 게 아닙니까? 밑에 보기 2번을 보시면 취소의 대상인 법률 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닙니다. 이 문구 좀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이제 보기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그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속이 시작된 당시에 피상속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밑에 이제 보시면 보기 3번의 해설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제 2021년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에는 상속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라고 해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번도 이제 출제된 적이 없는 조문이지만 그렇죠. 작년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으로 출제된 조문이니까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상속에 관한 소의 이제 보통 재판적이 어디냐, 그렇죠? 피상속인의 보통 재판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죠. 사망한 자의 보통 재판적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디가 아니다. 상속인의 보통 재판적이 아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4번. 자,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 재판적은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합니다. 이 부분 뭐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문제, 보기 4번의 해설 부분을 보시면 송달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 등이 당사자일 때 그 송달받을 사람은 대표자의 주소 등이 되겠죠. 대표자가 되겠죠. 따라서 대표자의 주소 등에다가 송달하는 게 원칙이고 물론 어디다가 송달할 수도 있습니까? 법인의 주소에다가 송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송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재판적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제3자 소송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은 보기 2번입니다. 이제 보기 2번은 우리가 오순환 때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올해 이제 변호사 시험에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기 2번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조 참가인이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한 이후에 보조 참가인의 입장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느냐? 상고를 제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기 2번의 해설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소송 당사자인 독립 당사자 참가인은 그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 피고의 어느 한쪽을 위해서 보조 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 참가인이 독립 당사자 참가를 했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 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올해 이제 변호사 시험에 기출 문제로 나왔죠. 이제 보조 참가인이 독립 당사자 참가를 했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 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 보조 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 참가인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보조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상고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올해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 지문이니까 꼭 정리를 해두시고 자, 계속해서 옳은 지문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을 보시면 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잘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조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게 아니고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비교되는 판례가 있죠. 만약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했다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준수 여부는 그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때는 보조 참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했느냐 아니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했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올해 보시면 사무관 승진시험에 이제 출제된 기출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기 4번에 중요한 단어는 공동소송 참가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소송 참가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가 참가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보기 4번을 보시면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에서 무효 확인 판결, 그렇죠? 자, 무슨 확인 판결은 기본적으로 대세효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죠. 따라서 제3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소송에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될 판결이 하나가 있죠. 추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 혹은 추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 이 확인 판결이라는 게 추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에서의 청구 인용 판결 혹은 추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에서에 있어서 청구 인용 판결은 대세효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린 이유는 청구 기각 판결인 경우는 대세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아울러서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이제 판례 중에 공동소송 참가가 가능하다고 했던 판례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주대표 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갑이라는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또 다른 채권자의 정의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다 공동소송 참가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사안만 여러분들은 꼭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조사 사항과 소송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은 보기 3번입니다. 그렇죠? 자,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비록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더라도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비록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않았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은 대표적인 그렇죠. 소송 요건의 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있는지 그때 전부가 의심이 될 때 그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피고가 그렇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계속해서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지문은 보기 4번입니다. 그렇죠? 자, 당사자가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되었음에도 뭘 떠올리면 된다 그랬습니까? 제 이름을 떠올린다고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피고 표시를 잘못을 해서 제 이름이 원래는 이름이 이덕훈인데 이득훈으로 잘못 기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 통일성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도 같고 주민번호도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을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잘못 기재된 다시 말하면 이덕훈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득훈으로 잘못 기재가 된 거죠.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 무효이냐?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당사자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뭐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실 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당연 무효로 보는 경우는 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재기 전에 사망자라는 것을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 1심 판결은 당연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를 비교를 하셔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 자,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가집행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질문은 보기 3번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은 좀 잘, 그쵸, 몇 번씩 읽고 아예 그냥 숙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앞에 문구가 중요하죠. 밑줄 친 부분. 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혹은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 얼핏 생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이를 주장 증명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는 그렇죠.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죠. 어떤 사안을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원래 이제 원고가 소를 취하를 하면, 그렇죠. 소를 취하면 그 소송 비용 부담은 원고가 하는 거죠. 그 이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제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이제 소를 취하를 하면서 다만 그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된 거잖아요. 원래 원고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주장 증명을 했더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소송 비용은 원고가 이렇게 부담하도록 법원은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다만 어쨌든 원고하고 피고는 합의를 한 거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단계에서 집행 단계에서 주장하면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어쨌든 상황은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문구 그대로 그냥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실제 시험 칠 때는 그걸 이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기 3번은 이제 밑에 보시면 나름 최신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에 대한 불법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은 보기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실 때 요것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 당사자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주관 상수를 할 수 있다. 요걸 바로 떠올리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얘는 비교되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요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구만. 뭐 어쨌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피신청인이 주소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여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함정이 빠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소가 변경이 되면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가 발송 송달이나 공지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신청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느냐?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소송으로 이행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소 변경 신고 의무가 없죠. 아울러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소 제기의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니죠. 당사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상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문구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 25번입니다. 자, 재판상 자백과 자백 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은 보기 4번입니다. 그렇죠?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차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자백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의 증명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느냐? 아니죠. 간접 사실의 증명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뭘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이제 변론주의 공부를 할 때 주요 사실은 증명의 목표이지만 간접 사실은 증명의 수단이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죠. 따라서 간접 사실은 어떤 기능도 하는 겁니까? 증거로서의 기능도 하는 거죠. 따라서 간접 사실은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사실이 증거가 되는 거고, 따라서 간접 사실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4번도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얼핏 생각하면 간접 사실을 증명을 함으로써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는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기 3번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당사자 1방이 한 진술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해도 재판상 자백이 자백자가 2개 들어갔는데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그렇죠? 혹은 선행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자백이라는 것은 서로 당사자의 그렇죠? 쌍방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밑에 해설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재판상 자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판례도 변호사 시험에 기출된 판례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기출된 판례죠.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3번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6월 5일에 실시된 동행모의고사 5회 동행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셔서 정리를 좀 잘해서 이번 시험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